안녕하세요. 교육학개론 1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일자는 5월 29일이고요.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것은 11장 평생교육 이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12주 다음 주 13주차까지 비대면 수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대면 수업과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쉬운 대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비대면 수업에 임해 주시고 또 수업 확인서도 잘 제출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미안하면서 감사합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우리가 대면으로 학교에서 좋은 양질의 교육을 좀 받을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하면서 이번 학기 잘 마무리하게 되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이제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마무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십시다.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평생교육에 대한 내용인데요. 의미와 개념은 뭐고, 평생교육의 특성과 필요성, 형태, 그리고 앞으로 평생교육의 과제와 실현 방안,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의미와 개념, 특성과 필요성, 형태, 과제, 실현 방안을 이해한다. 먼저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할 것은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되어 있는 PPT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서 빨리 오늘은 끝내려고 합니다. 부연 설명할 내용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부실하게 수업 내용이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이 수업을 왜 이렇게 진행했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다른 파트에 비해서 내용이 좀 쉽습니다. 우선 평생교육의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교재로는 244페이지고요. 여러분들 교재하고는 한두 장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비교를 하시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평생교육의 의미에서 이제 여기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평생교육은 인간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이념적 추구를 위하여 태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일생 동안 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을 수직적, 수평적으로 통합한 교육을 말한다. 평생교육은 생애, 평생교육의 3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키고 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능력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정리를 내려놨습니다. 평생교육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1965년도에 유네스코에서 성인교육 추진국 죄송합니다. 성인국제추진국 잠깐만요. 여기 제가 성인교육 추진국제위원회라는 집단, 그러니까 유네스코의 한 파트죠. 그래서 랑글랑이라는 사람이 평생교육 입문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그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평생교육의 개념이 국제적인 용어로 알려진 것은 1972년도 동경에서 개최된 3차 세계 성인교육회의 이후의 일이고 우리나라는 1973년 8월 달에 춘천에서 평생교육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평생교육의 그 개념이 정립되고 방향에 대한 협의를 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렇게 어떤 개념이 정리된 것은 그렇게 오랜 역사가 있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생교육의 개념을 좀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의 개념은 뭔가 좀 전에 소개했던 그 유네스코에서 처음 랑글랑이라는 사람이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을 처음 말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랑글랑의 그 견해를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을 뭐라고 했냐면 모든 국민들에게 평생을 통해서 각기 자신이 가진 다방면에 걸친 소질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전통적으로 학교에서 지식을 전달받는 그런 교육과는 좀 달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삶 가운데에서 전 생애를 통해서 내면에 가지고 있는 소질이라든지 어떤 욕구를 발전시켜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평생교육의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한 것이 랑그랑의 견해예요. 데이브라는 사람은 개인적, 사회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평생 동안에 걸쳐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교육 활동이다. 또 우리나라의 장진호 씨는 모든 교육을 한 바구니에 담고 있는 포괄적인 뜻을 지닌다. 그 다음에 장성화 씨는 태교 교육에서 출발해서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수직적으로 통합한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수평적으로 통합한 교육을 통합해서 평생교육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교에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성인기라고 그랬는데 조금 더 포함하면 이제 노년기까지 다 평생교육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개념이 시간적으로는 수평적이겠죠.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는 학교, 가정, 사회 이런 모든 교육이 통합되어진 의미의 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지만 저기서 공통적인 것을 보면 사람이 전 생애 과정을 걸쳐서 배움이 지속되어지고 또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발현시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의 일환으로 평생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행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포된 개념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가진 교재는 24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과 동의어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약간 평생교육이나 교육이나 비슷하다 이런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의 이념이 내포되어 있다. 계속적 자아실현과 사회발전의 능력 신장에 목표를 둔다. 모든 교육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파악하려는 견해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교육의 가장 상위 개념으로는 평생교육이라는 것 이 있고 그 다음에 하위 개념으로 뭐 학교 교육이라든지 어떤 전문 기술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육의 가장 상위 개념이 평생교육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는 거. 교육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 개념으로 본다. 아까 누가 말했습니까? 그 장성화 씨의 견해가 그거죠.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과 그 다음에 교육의 그 내용에 따른 나누는 것, 그래서 수직과 수평으로 보는 것이 있고 새로운 교육의 통합체제를 의미한다. 국민에 대한 교육권 보장이 내포되어 있다. 평생교육의 강조는 교육계획사업의 촉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건 뒤에 가면 또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뜻이 다 평생교육 개념에 내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 247페이지에 보시면 첫째가 생애교육이라는 말이 있어요. 생애교육이란 뭔가 개인의 생활의 일부 생활수단으로 이를 배우고 중시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경험의 총체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뭐든지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계속 배움이라는 것이 이어져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나의 삶 전체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의 생활의 일부이면서 생활수단으로 일을 배우고 그것에 종사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경험의 총체다라는 것을 비슷한 의미로 이제 평생교육과 비슷한 의미로 생애교육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고요. 두 번째 성인교육이라는 것이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 그 다음에 비형식적인 교육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우연적 학습이라 그랬습니다. 비형식적인 교육은 교육의 양태 또는 교육의 방식에 따른 구분으로서 교육의 대상에 대한 규정은 내포되어 있지 않고 우연적 학습으로 사회교육과 가장 유사한 개념이다. 비형식적인 교육, 어떤 정해진 기간, 꼭 그때 아니면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기도 하고 또 그 밑에 보시면 배운다는 것이 꼭 그런 어떤 시스템 구조화된 공간 안에서만
형식적인 교육은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무형식적인 교육은 일상생활이라든지 친구와의 대화라든지 그 다음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자극을 통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걸 비형식적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운다는 것은 학교에서만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삶의 경험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또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교육과 유사한 개념 중에 하나인 비형식적 교육은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교육이라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마친 자가 사회생활을 영위하다가 다시 교육의 장으로 돌아오는 형태, 이게 계속교육. 그 다음에 회귀교육이라는 게 있죠. 교육의 기회를 인생의 전 단계에 걸친 균형적으로 재분배하고 교육과 직업생활을 주기적 순환적으로 반복 연계 짓는 교육 형태를 회귀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살면서 내가 열심히 어떤 학교에 선생님으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 약간 목공일을 좀 배우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제과제빵을 배우고 싶다든지 해서 내가 거기에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이런 삶이 내 과거에 관심이 있고 도전하고 싶었던 어떤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를 주어지는 그런 기회가 회귀교육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생애교육이나 성인교육, 비형식적 교육, 계속교육, 회귀교육이 평생교육과 유사한 개념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의 특성은 뭐가 있는가? 249페이지입니다. 특징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 책이 굉장히 이 파트는 쉽게 쓰여 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이 별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교육의 특징이 교재에 20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20가지가 뭐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다 압축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다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 않으니까. 자, 첫 번째, 평생교육의 기본 요소인 삶, 평생교육이 평생교육의 범위와 의미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의 기본 요소는 뭐냐면 인간의 삶, 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간의 삶. 그 다음에 평생, 일생, 어머니 태내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전생의 과정을 거친 평생 동안 교육이 이어지는 그런 범위와 의미를 평생교육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배움의 과정을 연속적으로 이어간다. 이게 이제 평생교육에 대한 어떤 보는 관점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학교교육은 정해진 기간 동안 뭐 초등학교는 1학년 8살에 입학해서 13살에 졸업할 때까지가 초등학교 과정이다.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평생교육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생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어진다. 두 번째, 평생교육은 교육이 전체 여기 그 얘기예요. 평생을 통해서 계속되는 과정이다. 세 번째, 성인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교육을 망라해서 통합한다. 전생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만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아기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전생애 가운데 교육이 다 거기 포함이 되는 모든 교육을 망라해서 이해한다, 통합한다. 네 번째, 형식적, 비형식적 같은 계획적인 학습과 부수적인 학습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니까는 계획되어지고 학교라는 구조 공간에서 프로그램이 정해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식을 습득하는 형식적 교육과 아까 말한 것처럼 삶의 일반적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내가 배우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형식적이든 비형식적이든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평생교육이라고 개념 정리를 한다. 가정은 평생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교육이 시작되는 것이 가정교육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교육이라는 것이 내 생애 처음 경험을 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평생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여섯 번째, 지역사회는 전문적, 일반적 영역에 있어 일생을 통해서 교육적 기능을 한다. 가정이 조금 확대되어진 개념이 지역사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초, 중, 고, 대학
대학교 같은 교육기관도 평생 교육을 위한 하나의 기관이다. 과정 중에 있으니까요. 아까 상위 개념이 평생 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위 개념이 초중고 대학교는 평생 교육이라는 상위 개념 밑에 있는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수직적 수평적 차원에서 계속성과 적합성을 추구한다. 수직적 수평적 측면에서 인생의 모든 단계의 통합성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하나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 배운 것을 전체를 다 아울러서 적용하는 그런 어떤 평생 교육에서 추구하는 본질적인 목표가 뭐냐? 통합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성격상 보편적이고 교육의 민주화를 표방한다. 융통성과 다양성으로 특정 지어져 있다. 역동적인 접근 방법이다. 교육을 받는 유형이나 형태에 있어서 선택을 허용한다. 일반, 전문의 두 가지 넓은 요인을 포함하고 두 요인은 서로 상호작용한다. 개인이나 사회의 수능적, 혁신적 기능이 달성된다. 교정적 기능을 갖는다. 교정적 기능은 뭡니까? 잘못되어진 거를 바로 잡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평생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향상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입니다. 기획, 동기유발, 교육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내가 왜 이거를 하느냐, 뭐 때문에 하고 싶어졌느냐, 어렸을 때 내가 정말 좋아했던 일인데 어떻게 기회가 박탈되어서 그 일에 도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항상 내 마음에 어떤 하고 싶은 욕구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나이를 먹고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동기유발이 되어지는 거죠. 아니면 누구를 봤더니 제가 동기유발 하니까 잠깐 생각이 나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 이제 평생을 항공기 기장을 하시다가 작년에 은퇴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몇십 년, 한 30년 이상을 하늘에 떠서 살았어요. 대한항공 기장으로 오래 사셨는데 이분이 이제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년퇴직을 하고 강화에서 그동안에 이제 기장을 하시면서도 강화에다 이렇게 땅을 좀 사셔서 농사도 짓고 노후에 내가 뭘 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차근차근 하셨는데 이번에 느닷없이 자전거를 가지고 전국 일주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자전거를 가지고 강화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계속 저 강원도로 가가지고 뭐 사진 찍어서 또 여기 어디라고 보내고 막 이런 것이 단톡방에 쭉 매일 올라와요. 제가 그걸 보는데 나도 이런 로망이 있었다. 예전에 몇몇 년 전에 내가 조금 더 아주 늙기 전에 그다음에 어떤 기동력도 있고 용기도 있을 때 나도 차를 좀 튼튼한 차를 하나 가지게 되면 그렇게 떠나서 뭐 몇 박 며칠을 해서 전국을 한꺼번에 도는 건 아니어도 내가 정말 가보고 싶은 곳, 평상시에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야 정말 좋다 하고 느꼈던 곳을 한번 여행, 외국 여행 말고 국내 여행을 한번 차근차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뭐 사는 일에 지치기도 하고 시간을 특별히 내기도 어렵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포기하고 이러고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훌쩍 떠나서 전국을 도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다시 내가 그 일을 완벽하게 그렇게 막 전국을 도는 건 아니어도 잠깐 1년에 몇 군데라도 이렇게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이런 게 동기유발이에요. 어떤 자극을 받으면서 내가 막 그동안에 잊어버리거나 묻어두었거나 이렇게 좀 지연시켜놨던 것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이게 동기유발이에요. 여러분들 평생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어떤 영역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그것을 도전을 못하고 그냥 지연시키고 묻어놓고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 어떤 기회에 다시 내가 거기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평생 교육의 굉장히 좋은 장점이고 특성이라는 거죠. 모든 교육의 조직 원리고 모든 교육의 전체 체계를 마련해 준다. 이렇게 20가지 굉장히 내용은 많지만 내용은 복잡하지 않아요. 이런 것이 평생교육의 특성이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형태를 좀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이 왜 필요한가 보세요. 보시면 우리 책에는 7가지로 그 250페이지부터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인구가 막 늘어났다 이거예요.
인구의 증대도 물론 과거에 비해서 늘어났지만 그거보다 더 큰 특징은 급속한 변화예요.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어떤 배움의 끈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사회로부터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움을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 이게 평생교육의 어떤 필요성. 두 번째, 과학 지식과 기술의 발달. 얼마나 빨리 변해요. 제가 며칠 전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뭐죠? 비트코인 같은 코인의 개념은 아니지만 종이 돈이 아닌 어떤 그런 형태의 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단계가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겁이 덜컥 났어요. 뭐냐 하면 이제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개념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닌데 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이돈을 가지고 가서 내가 필요한 것에 돈을 지불해서 그것을 이렇게 서로 환산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 이런 사회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거 처음에 굉장히 당황스러워 했거든요. 이게 무슨 돈이냐.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어르신들도 카드 쓰는 것은 잘 하세요. 근데 이제는 카드의 정도가 아니고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화폐를 국가에서 생각을 하는 단계에 왔어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것이 발달하고 변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배움을 계속하지 않고 유지하지 않으면 그렇게 빠르게 가는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 도태가 돼버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요. 평생교육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필요성 이런 거 들어갑니다. 민주화를 위한 정치적 도전, 매스컴 발달과 정보의 급증,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여가의 증대, 생활 양식과 인간관계의 균형 상실,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에 있어서의 위기 뭐 이런 7가지가 평생교육의 필요성이다라고 교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하나만 7가지만 설명을 해도 오늘 수업시간 동안에 다 얘기할 시간을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의미는 아실 거예요. 아, 왜 우리가 평생교육을 해야 되는가,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교육기관에 가서 받는 게 평생교육이 아니고 관심을 갖고 내가 정보를 수집하고 그 영역에 뭐 책을 통해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어떤 정보를 통해서 지식을 갖추게 되는 게 평생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배움을 유지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필요성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1페이지 보시면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길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책에는 우리 교재에는 9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현대의 문제는 학교 교육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워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거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 지식이 제공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산업인 4차 산업의 비중이 증대된다. 이제는 5차 산업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도대체 5차 산업이 뭐야 라는 것 개념 자체도 우리가 이런 공부를 계속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좀 정보도 갖고 대처를 하려면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 자아실현 과정은 끊임없는 자기개발이 필요하다. 사람이 나이 먹는다고 해서 철이 들고 성숙한 어른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어른답고 또 사람다운 성숙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평생 교육의 일환으로 자기개발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직업세계의 변화는 계속교육과 평생교육을 요구한다. 교육기회 불균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평생교육 체계가 필요하다. 예전엔 그랬잖아요. 뭐 선생님들이 지금 나이 연령대 차이가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묶어서 일반화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을 가도 공부 잘하는 아이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있고 과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가 있고 뭐 이런 어떤 기회라는 게 개인의 능력이 공부 학습 능력 하나를 가지고 학생들을 걸러냈던 사회였어요. 물론 지금도 비슷해요. 그렇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렇게 학습 능력만 가지고 전부를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그런 학습 능력 측면에 뭔가 부족해서 그런 기회가 아니면 또 뭐 우리 가정 형편이라든지 경제적 문제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공부를 지속할 수 없었던 기회가 박탈당했다면 이제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도전 다시 해볼 수 있는 뭔가 사회적 시스템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때 평생교육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 학교 교육의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만으로는 모든 현재 문제를 대처할 수 없다, 어렵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보완하고 극복하는 것이 평생교육이다. 학교는 평생교육의 보장과 지원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여가 시간의 증대로 평생교육이 필요해져서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건강해요. 그래서 또 정해진 사회에서 은퇴하고 나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일반적인 삶, 이것을 어떻게 교육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 시간을 활용하고 바람직하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까? 연로하신 분만이 아니에요. 나이 든 젊은 사람들도 내가 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에게 남는 시간에 뭔가 나를 위해서 배움을 유지한다든지 기술을 배운다든지 또 새로운 영역에 관심을 갖고 한번 다른 삶의 또 다른 영역을 개척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충족시켜주는 방법이 평생교육이라는 거죠.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실버 교육으로서 평생 교육이 필요하다. 이건 좀 전에 얘기한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아니면 일찍 은퇴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또 다른 형식으로 복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평생 교육의 필요성의 형태에서 교육의 형태를 얘기하는데요. 교육의 형태는 굉장히 많죠. 252페이지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학점은행제죠. 평생교육의 형태에서. 그래서 학점은행제는 학교 교육 외에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그런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평가해갖고 학점이나 학위, 학력 또는 국가 자격증 같은 사회적으로 공인된 교육 결과로 인정하는 것. 여러분들이 우리 수원대라는 곳, 그 다음에 여기 평생교육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학점을 이수를 하면 여러분들의 학력에 대해서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학점은행제고요. 학점은행제는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를 담당한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평생교육 의 형태 중에서 학점은행제, 그 다음에 시간제 등록제라는 게 있어요. 개인 사정으로 어떤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로 직장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시간제 등록제라는 시스템도 있고요. 신대학제라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2년 내지 4년제 생산기술 고등교육기관, 근로자들이 직업 현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새로운 유형의 고등 직업교육기관이 신대학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 사회교육제, 성인들로 하여금 시간, 공간의 제약에서 탈피해서 자유롭고 편리하게 사회교육의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장점은 경제적인 효율성의 측면에서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독학 학위 제도도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지만 경제적 시간적 제약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이 자기 학습을 통해서 대학 학위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 이게 독학 학위 취득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의 대표적인 형태는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평생교육의 과제와 실현 방안을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자, 첫째, 평생교육의 과제에서는 학습하는 사회 건설이 첫째입니다. 왜 평생교육이 가지고 있는 실현해야 되는 그 숙제가 뭐냐. 1번, 학습하는 사회를 건설하자 이거예요.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학습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더 이상 그거에 중요한 설명이 필요 없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 나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학습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범국민적 교육활동이 생활화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계속 배워야 된다는, 배운다는 게 우리가 자꾸 배움 하면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면서 이렇게 배우는 것을 배움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어떻게 나서 죽을 때까지 전생에 그런 과정을 거치냐. 그렇지 않아요.
평생교육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학점을 이수해서 대학교 졸업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도 치르고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기관에 가서 보면 뭐 별거 다 배워요. 추는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을 단련하는 그런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 또 내 취미로 뭐 붓글씨를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악기를 다룬다든지 다 배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학습이라는 개념 자체를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와는 다른 개념으로 전 생애 국민들 모두가 삶의 질을 높이고 자기 스스로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생애를 살아가도록 필요한 모든 교육을 제공해서 학습이 연장되어지는 것에다가 의미를 두는 거죠. 그래서 학습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 이게 평생교육의 과제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의 균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소외계층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됩니다. 특히 사회 경제적 이유나 신체적 장애 등으로 정규 학교 교육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나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줘요. 우리 지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사회복지사를 공부하잖아요. 사회복지사가 나가서 제일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이 소외계층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식의 문제라든지 뭐 또 신체적인 어떤 어려움 장애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일반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 벗어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을 많이 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사회복지사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바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정말 할머니들이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난 너무 어렸을 때부터 공부가 하고 싶었는데 여자이기 때문에 가난해서 뭐 이런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평생 한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연세가 70, 80이 되셨는데도 한글을 배우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쳐드려서 자기 이름을 쓰고 손주들 이름을 쓰고 이렇게 하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글을 모른다는 게 저런 건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버스를 탔는데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면 내려야 되는데 정류장 글씨를 몰라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방송도 나오지만 예전에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면서부터 계속 두려운 거예요. 이분이 계속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내려야 될 것을 글자를 몰라서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가야 될 곳을 가지 못하면 또 집에도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내가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공포,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한글을 배우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내가 정말 울컥하면서 내가 한글을 하는 건 너무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일로 누구나 누리는 그런 일로 여겼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한글이라는 거 아는 거가 이렇게 일생일대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말 어떤 다른 측면의 이해를 한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부유해지고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이렇게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회를 이렇게 넓게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소외계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는 다문화 가족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서 같이 동등한 삶의 질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것 이게 평생교육이에요. 제가 요 근래 본 TV 프로그램 중에서 저 베트남에서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결혼해 온 아내인데 남편이 이 여자가 굉장히 머리도 명석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갖고
남편이 굉장히 어렵게 아내를 대학을 보내가지고요. 간호사를 만들었어요. 정말 어렵잖아요. 간호사 공부도 어렵고 전문 용어고 남의 나라 말로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3번을 떨어졌어요. 국가고시 간호사고시에서 3번을 떨어졌는데 4번째 이제 합격이 돼가지고 정식 간호사로 이제 자격을 취득하고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부부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이렇게 방송이 되는데 소외계층이라는 게 그런 다양한 소외계층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그분이 어떻게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됐을까요? 바로 평생교육이라는 제도권 안에서 공부를 지속했고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이제는 가난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협소한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으로 폭넓게 소외계층에 대한 개념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취업 교육의 강화가 있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된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의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된다. 많잖아요. 요즘에 재취업. 난 한동안 벽지 바르는 거라든지, 머리 이발하는 거라든지, 제과제빵 하는 거라든지, 요리하는 거.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어떤 내가, 제2막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구가 될 수 있는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게 바로 평생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생교육의 과제를 크게 4가지로 지금 재취업까지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노인 인구에 대한 교육 강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요. 은퇴한 후에 삶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특히 노인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건강관리, 금전관리, 유산처리 등을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제공을 해주면 굉장히 노인들에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연령대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수한 계층이 아니어도 삶에 자기 관심 있는 영역에 도전을 해서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평생교육이고 그것을 잘 충족시켜주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되는 것이 평생교육의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의 실현 방안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실현 방안도 255페이지에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 장소도 제한하지 않고요. 내용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식을 개발하는 학습체제의 전환이 요구되고 지식을 개발한다는 건 뭡니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에 융통성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5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현 방안에는. 자, 그 다음에 256페이지에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그러니까 평생교육에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지금 12주차 비대면 수업 확인서에 제출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또 기말고사 서술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리를 잘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기말고사에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교육기회의 불균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양한 학습 평생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4가지 이유는 첫째, 교육기회의 불균등. 학교교육은 제한된 계층성 지역에만 제공되고 남성이냐 교육을 받을 수 이런 교육은 남자가 주로 하는 거냐 여자가 하는 거냐 이렇게 갈라져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엔 연령대도 제한이 되어 있고 어느 특정한 지역도 이렇게 농촌이냐 도시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평생교육의 이념에 맞지 않아요. 학교교육은 그런 것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평생교육에서도 실질적으로 중류층의 집단이 많이 참여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사람일수록 성인교육에 더 많이 참여합니다. 보니까요. 못 배운 사람들,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평생교육에 도전하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다 배웠던 사람들, 그래서 은퇴하거나 굉장히 고위직에 종사했거나 뭔가 배움의 어떤 필요성과 맛을 아는 사람들이 또다시 다른 영역에 교육에 지원하는 경향이 더 높더라, 더 많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성들은 주로 취미나 여가 활동에 참가하지만 남성들은 직무 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적 차이가 이렇게 그런 영역에서는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여성들은 취미나 여가 활동을 주로 평생교육에서 활용을 하지만 남성들은 직무 관련 프로그램을 꾸준히 배워가더라. 교육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육기회 불균등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학교 교육의 한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학교 교육은 주로 지식 중심이고 이론 중심의 내용을 중시해 왔기 때문에 실생활하고는 별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이게 학교 교육의 한계점이에요. 두 번째, 생활 속에서 획득되는 실제적인 지식들도 이론적인 지식과 동등한 가치로 인정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기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벽지 바르는 얘기 같은 거 잠깐 얘기했어요. 뭐냐면 배우지 않은 사람, 학교에서 공부를 못했어도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했어도 기술을 배우면 내가 그 영역에서는 장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교육에서는 그런 가치를 존중해주고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 실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평생교육에서 가르쳐준다는 얘기예요.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는 성인교육기관의 필요성과 수요가 증가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학교의 경직된 교육체계 학사 운영이 일정한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없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시스템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몇 학기 동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런 성적을 매기고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평생교육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배우고 싶고 관심 있고 하고 싶고 흥미를 느끼는 것에 얼마든지 다양하게 도전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 세 번째, 교육적 요구의 다양화.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서 사람들의 교육적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예. 세상에 옛날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지 않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전에는 뭐 오래되지 않았어요. 남자가 미용사로 미장원에서 근무하면 되게 남자가 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나? 뭐 남자가 왜 저런 일을 하고 살지? 이렇게 봤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잠깐이지만 이제 그렇지 않아요. 성을 뛰어넘은 거는 이미 오래됐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저 못하는 거, 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종사하는 것이 이상해 보이는 거, 이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것이 인정받는 시대에 그러면 내가 그런 걸 어디 가서 배우냐? 평생교육기관이 제일 그런 것을 학습하기 좋은 기회가 되고 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교육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평생교육이 제공해야 되는 그런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대사회에서 문화나 예술, 여가 분야 등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확대돼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난 굉장히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었어요. 아니면 악기를 다루는 것을 좋아했고 잘할 수 있고 정말 그 일을 오랫동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멀티플레이어가 돼야지 살아갈 수 있는 사회예요. 부캐라는 단어 아시죠? 한 가지 캐릭터 주로 하는데 주캐가 아니고 나의 삶에서 주가 아닌 부캐가 있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 유재석 씨가 뭐 자기가 본캐는 개그맨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사회도 보고 광고도 찍고 진행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부캐로 가지고 있잖아요. 가수도 하고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문화, 예술, 여가, 그런 체육 뭐 이런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다양해진 사회고 한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보일 기회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거고 내 능력을 잘 다듬어야 되는 것이
평생교육기관에서 학습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고, 세 번째, 기존에 정형화된 학교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됐다. 네 번째는 교육 인구의 증가예요. 사람들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을 통념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새로운 직장의 출현과 정보기술의 보편화로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가중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계화된 평생교육은 성인들이 직업에 성공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을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교육기회의 불균등, 학교교육의 한계점, 교육적 요구의 다양화, 교육인구의 증가 네 가지로 크게 제목을 나눌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잘 정리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시험 때도 그렇게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계시다가 기말고사에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수업은 비대면 마지막 수업으로 13주차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6월 5일에. 여러분들 건강하게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혹시 아직 비대면 수업 확인 서를 제출하지 못한 분들 계시면 대면 수업 전까지 다 제출하셔서 저희도 그거를 다 정리를 해서 학교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때까지 하면 되겠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말고사와 동시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를 넘기시면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출석 일수가 모자라면 과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고충도 좀 이해해 주시고 비대면 수업 확인서를 아직 안 내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라도 정리를 해서 잘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